대표적인 캐나다 중형 석유 회사로 WCP, CPG, BTE가 있습니다. WCP는 월배당과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들 중에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CPG가 넥스트 WCP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자주 소개해드렸습니다. CPG도 WCP처럼 알짜 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늘어난 부채를 논코어 자산 판매로 해결하면서 경영진의 신뢰가 쌓였습니다. WCP는 최근 부채 목표를 맞추면서 기본 배당을 올렸고, CPG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특별 배당을 발표하는 등 주주환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에 BTE가 넥스트 CPG가 될 거로 기대합니다. 최근 발표된 TD은행의 섹터 투자 탑픽에서 WCP는 배당, BTE와 CPG는 저평가로 꼽혔습니다. 예전에는 매장량의 가치가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만 요즘은 시장이 미래보다 당장 현금 흐름이나 주주환원에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저점에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만 해도 섹터 내에 투기성 자본이 워낙 많아서 높은 부채로 베타값이 컸던 CPE나 REI 같은 주식들의 토크가 좋았던 적이 있었지만 투기성 자본을 떠나 자본 자체가 말라버린 현재는 부채 같은 재무 상태가 크리티컬합니다. ROCC 인수로 인해 올해는 EV 대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지만 스코시아 뱅크 자료를 보면 내년과 내후년에 BTE보다 EV 대비 현금 흐름이 저평가인 주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어그룹인 CPG나 WCP보다 더 좋습니다. PXT나 VET가 BTE만큼 좋지만 PXT는 남미 콜롬비아 생산이고 VET도 아일랜드의 횡재세 여부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BTE는 부채 비율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에릭 누텔의 최근 자료에서 내년에 유가 $80 기준으로 BTE의 FCF 수익률을 가장 높게 예상했습니다. BTE는 CPG처럼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로 부채를 줄이는 중인데 CPG와 더불어 지난달에도 미친 듯이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초보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가장 위에 북미 최고 회사라는 CNRL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6배 정도로 높습니다. 목표 멀티플은 대형회사와 중형회사 그리고 소형회사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중형회사와 소형회사 중에 멀티플이 비슷하다면 디테일을 따져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형회사의 목표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WCP의 내년 멀티플이 3.9배 정도지만 올해는 4배가 넘습니다. 즉 BTE나 CPG도 충분히 4배 이상의 멀티플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고 WCP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와 유가 상승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RBC 은행의 내년과 내후년 EV 대비 현금 흐름 예상을 보면 BTE, OB, LOU가 특히 좋습니다. 단순히 보면 소형회사인 OB나 LOU보다 몇 배나 큰 중형회사인 BTE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많고 거래량도 커서 소형회사보다 더 높은 목표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 카펙스를 갈아 넣어야 하는 OB에 비하면 내년도 예상 FCF 수익률도 월등히 높아서 당장 주주환원 규모도 클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 OB의 주가 상승률이 30% 가까이 되는 데 비해 BTE는 여전히 -1 정도이고 최근 유가 하락에서 OB에 비해 방어력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오늘날 천수루를 잊게 만든 주식은 코로나 바닥에서 포트의 100%를 차지했던 OVV였고 작년 초에 40% 정도로 가장 많이 들고 있던 주식은 SGY였지만 올해 제 포트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사랑했던 주식은 OB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올해 BTE의 EV 대비 현금 흐름은 ROCC 인수로 인해 OB보다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CPE와 비교를 하면 OB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심지어 CPE는 이글포드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줄였는데도 그렇습니다. CPE는 PR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이글포드를 팔아서 부채를 줄이고 새로운 페르미안 자산을 증자로 인수하면서 페르미안 단일 생산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차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늘어난 주식 수를 줄인다는 계획은 나름 참신했지만 인수한 페르미안 자산의 카펙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할 FCF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3분기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CPE가 BTE나 OB보다 어필하는 방법은 유가의 대상승이나 M&A를 염두에 둔 페르미안 프리미엄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BTE나 OB의 유가 상승당 토크가 CPE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최근 RBC 은행은 글로벌 에너지 섹터 투자 아이디어에서 OB를 새롭게 넣었지만 작년 여름부터 추가되었던 CPE는 제외했습니다. 이렇듯 EV 대비 현금 흐름으로 보나 부채 비율로 보나 수치상으로 OB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3개년 계획 발표가 주가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것도 유가 $75 기준이고 하루 5만 배럴 생산하는 경쟁업체들의 시총은 OB보다 몇 배나 큰 상황입니다. 기존 원유 함량이 많았던 BTE나 CPE가 최근 인수를 통해서 원유 함량이 떨어진 것과 비교해서
OBE는 클리어워터 헤비 오일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고 부채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날이 밝습니다. 더욱이 클리어워터 자산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말은 그 지역에 새롭게 인정되는 헤비 오일 매장량도 급격히 증가할 거라는 말이고 매장량의 NAV 또한 상승할 것입니다. 문제는 작년 중반에도 생산량 증가 발표를 했지만 유가 하락과 비용 상승으로 수정한 적이 있는 만큼 2025년 말까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유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 변동이 매우 클 거라고 예상됩니다. 카펙스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유가가 $8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사주 매입에 집중할 여유가 없고 기준이 되는 $75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 타격이 클 겁니다. 최근 클리어워터부터 바이킹 유전까지 가리지 않고 드릴링 라이선스를 대량 신청한 상황이라 이번 실적 발표에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실적 발표 전에 주가를 $10 넘기고 실적 발표 이후로 지옥까지 급락했던 악몽이 기억난다면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가 $80 기준으로 3개년 계획이 완성된다는 전제하에 OBE의 페어밸류는 미국 기준 주가 $20 정도 봅니다. 섹터에 인기가 없다 보니 페어밸류까지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5에는 도달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의 현금 흐름 멀티플을 안정적인 중형회사인 WCP 기준으로 산정하면 미국 달러 기준 OBE 주가는 $15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CEO인 루카스의 입털기로 주가가 오른 만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프를 증명해야 할 겁니다. BT의 주가가 타격이 심했던 이유는 북미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유전이라는 클리어워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주주환원 대신 미국 이글포드 셰일 자산을 인수하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셰일 업체인 ROCC 인수로 인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의 헤비 오일 지분이 많이 줄었고 WCS 스프레드에 대한 변동성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헤비 오일은 높은 유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라이트 오일 인수는 유가 하락 시 쿠션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ROCC 인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ROCC 대주주인 주니퍼가 팔고 나가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샀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ROCC가 셰일 업체이긴 하지만 원유 함량도 상당히 높고 자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2014년까지 높은 배당에 잘 나가던 BT가 MRO와 조인트 벤처로 운영 중인 이글포드 자산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인수했고 동시에 유가 하락과 함께 몰락했기 때문에 이글포드의 악몽으로 이번 인수에 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CEO는 BT의 손익분기점이 $40 중반 유가까지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ROCC의 대주주였던 주니퍼가 인수 후 받은 BT 주식의 반을 바로 팔면서 주가 압박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50밀리언은 12월 19일까지 팔지 못하는데 그 후로 대량 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주가 압박이 예상됩니다. BT나 OBE 못지않게 좋은 수치가 예상되는 회사로 LOU가 있습니다. OBE보다도 시총이 작은 회사지만 두 회사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LOU는 현재 순부채가 없는 현금 포지션입니다. 거기다 캐나다 회사지만 미국 바켄 유전 단일 생산자입니다. 결국은 바켄의 강자인 CHRD나 ERF 등에게 인수될 거로 예상됩니다. 실제 올해 생산량의 20% 정도인 자산을 시총의 60% 가격에 팔았을 정도로 저평가이고 M&A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현재 단점은 토론토 벤처 증시 상장이라 한국 분들이 살 수 없을 뿐더러 대형 기관들도 들어오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좋게 보면 벤처 증시에서 토론토 증시로 접근성이 향상될 때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BT나 OBE의 내년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데 비해 올해 자산 판매로 인해 내년도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BT나 OBE만큼 생산량의 원유 비중이 높고 이 두 회사만큼이나 현금 포지션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SGY는 EV 대비 현금 흐름만 보면 이 세 주식보다 좋아 보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월 배당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이지만 이 세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자사주 매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BT 정도의 중형 회사 사이즈도 아니고 재무 상태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BT보다 나은 점이 없어 보이지만 본인의 개인 계좌에 BT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BT 예찬론자인 에릭 누텔이 본인 펀드의 SGY 전체 주식의 10%를 소유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더욱이 에릭 누텔은 운영 중인 펀드의 소형 주식을 꺼리는 걸로 유명한데 SGY가 본인 펀드에 있는 주식 중에 가장 시총이 작은 업체입니다. 참고로 에릭 누텔은 본인 개인 계좌에 더 작은 회사인 LOU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GY의 매력은 상당히 좋은 자산에 있습니다. 그것도 전통적인 유전 방식이라 차후에 다양한 최신 시추 기술을 활용해서 2차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새로운 시추 기술을 다양하게 사용 중인 BT와 달리 SGY는 앞으로 잠재력이 충만합니다. SGY는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자산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접목과 함께 앞으로 매장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글포드 셰일 자산 인수로 WCS 스프레드의 영향력이 줄어든 BT와 달리 OB와 미듐 오일 생산자인 SGY는 내년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공사 후 WCS 스프레드가 줄어들 경우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목표 부채를 맞추면 주주환원 규모도 FCF의 50%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유가가 $80만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BT, OB, LOU, SGY 모두 작년 6월 고점을 다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 오늘 개별 주식뿐 아니라 유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차 적응이 힘들어서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